사람이 노년에 접어들어 가장 두렵고 서러운 것은 단순히 기력이 떨어지거나 몸에 병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다 바쳐 일궈온 나의 가정 안에서 그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참함을 느낄 때 우리는 가장 크게 무너집니다. 주변을 보면 이런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자식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고 이제 좀 쉬나 했더니 손주들까지 도맡아 키우며 집안일을 도왔는데 정작 돌아오는 건 며느리의 차가운 눈총이나 사위의 무관심한 태도뿐인 경우 말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처는 그 어떤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깊고 아프게 다가옵니다. 얼마 전 한 어르신이 제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아들 집에서 3년 동안 살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차리고 손주 등하원까지 도맡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3년 내내 살갑게 어머니 소리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고 식사 자리에서도 늘 딴청만 피웠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몸살 기운이 심해 잠시 누워있는데 거실에서 며느리가 남편에게 어머니는 왜 저렇게 유난이신지 모르겠다.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그냥 말씀을 하시지라며 빈잔을 주는 소리를 들으셨답니다. 그날 밤 어르신은 짐을 싸서 바로 고향 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와서도 그 서러움이 가시지 않아 몇 달을 꼬박 알아누우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회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자녀들이나 며느리, 사위에게서 존중받지 못해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맞서 싸우거나 화를 내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화를 내는 것은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뿐이며 굽실거리는 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내면의 수양에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와 사람의 도리를 깊이 이해하면 흔들리지 않는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지혜는 우리 선조들이 소중히 여겨온 삶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원칙들을 마음속에 새긴다면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서서히 가정의 질서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옛 지혜서에 나오는 겸손의 원리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삶의 이치 중에서도 유독 겸손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길한 기운을 불러온다고 했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기 마련인데 오직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지혜만큼은 어디서든 환영받는다는 뜻입니다. 노년에 우리는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젊은 세대는 그들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밥을 몇 그릇 더 먹었는데 라며 사사건건 간섭하고 가르치려 들면 그것은 넘치는 것이 되어 오히려 화를 부릅니다. 반대로 내가 많이 알고 있더라도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면 상대는 결국 나를 우러러보게 됩니다. 자식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이 비움과 낮춤의 이치를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억지로 이기려 들면 내 마음만 상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첫 번째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나를 먼저 다스려 주변을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면의 단단함을 지키는 일입니다. 삶의 순리에는 멈춤의 지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활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한 노부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들 내외와 합가에 살게 된 이분은 깔끔하고 깐깐한 성격의 며느리와 갈등이 잦았습니다. 어머니는 아까워서 남은 반찬을 버리지 못하는데 며느리는 위생적이지 않다며 질색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돕고 싶어 했지만 며느리는 아침 단잠을 방해받는다고 불평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도 서운하고 화가 치밀어 한바탕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문득 내가 내 습관만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엔 최대한 발소리를 죽여 조용히 움직이셨고 남은 음식은 며느리 눈에 띄지 않게 처리하셨습니다. 손주 교육에도 며느리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입을 닫으셨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아파 며느리가 쩔쩔매던 밤, 어머니가 묵묵히 곁을 지키며 도와주자 다음 날 며느리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해온 것입니다. 그 이후로 며느리는 요리법을 묻기도 하고 어머니의 식성을 먼저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먼저 바로 서서 타인을 감화시키는 힘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를 정돈함으로써 상대가 스스로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나를 닦는 일은 결국 타인을 편안하게 만드는 길로 이어집니다. 대접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대접받을 만한 내면의 깊이를 갖추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은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서운함을 토로하고 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화를 낸다고 해서 상대가 나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될까요? 오히려 나이 들면 고집만 세진다는 편견만 심어줄 뿐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무시당하는 순간일수록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상대의 무례함에 동요하지 않고 내 인격의 품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산이 높고 단단한 이유는 누가 밑에서 욕을 한다고 해서 그 높이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치 또한 자식들의 태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여러분의 평생 노고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존엄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뭘 또 배우고 고치느냐고 하십니다. 하지만 배움과 수양에는 끝이 없습니다. 오히려 노년기야말로 내 인생의 마지막 매듭을 아름답게 짓기 위해 가장 정성스럽게 자신을 가꿔야 할 때입니다. 내 감정이 안정되고 불평과 원만이 사라지면 자녀들도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먼저 다스려 내면의 품격을 지키는 것. 그것이 무너진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시작입니다. 진정한 존경은 목소리를 높일 때가 아니라 고요하고 평온한 기운을 내뿜을 때 저절로 찾아오는 법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며 사시는 지혜로운 노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지혜는 바로 경제적 자립입니다. 내 주머니가 든든해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지극히 현실적이면서도 뼈아픈 진리입니다. 옛 선인들의 가르침 중에는 하늘의 운행은 쉼없이 강건하니 스스로 단단해지기 위해 쉬지 말고 노력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립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 노후를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는 당당함을 의미합니다. 주변을 보면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쏟아붓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녀가 아파트를 장만할 때 노후 자금을 다 털어 넣어주고 결혼할 때 무리해서 뒷바라지하며 손주들 뒷바라지할 때조차 생활비를 보태곤 하시죠. 그러다 결국 정작 본인의 수중에는 단돈 몇만 원도 남지 않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경제권을 완전히 넘겨준 어르신들은 집안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집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아무리 천륜으로 맺어진 혈육이라 해도 경제적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것이 안타까운 인심입니다.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몸이 아플 때 자식 눈치 보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것 하나라도 당당하게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곧 어르신의 기계이자 자존심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젊은 시절 정말 성실하게 일해 꽤 많은 노후 자금을 모아두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고 결혼할 때 서울의 전셋집이라도 얻어야 한다니 가진 돈을 거의 다 내주셨죠.
손주들이 태어난 후에는 매달 용돈까지 쥐어주며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르신이 갑자기 큰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수술비 이야기를 꺼냈더니 아들은 요즘 형편이 너무 어렵다며 나중에 하면 안 되겠냐고 말끝을 흐리더군요. 그 순간 어르신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다 바쳐 뒷바라지한 아들에게 수술비 한 번 흔쾌히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니 그 서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요. 어르신은 그때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내 뒷배를 남겨두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식을 돕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돕되 반드시 내 몫의 안전장치는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손 안에 있는 돈과 자식 손에 들어간 돈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 손에 돈이 있으면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선택권을 갖게 되지만 자식 손에 들어가면 나는 그저 자식의 처분만 기다리는 입잔이 되고 맙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줄 건데 지금 주나 나중에 주나 똑같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다 줘버리면 고마움은 금세 잊히고 당연한 권리가 되기 쉽지만 내가 쥐고 있으면 자식들은 부모님의 노후를 걱정하기보다 오히려 더 예의를 갖추게 됩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인색함이 아니라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입니다. 내러비, 기본 생활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금은 반드시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남은 여유가 있을 때 자식을 도와도 늦지 않습니다. 또한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당단히 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퇴로가 생깁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면 서러운 소리를 들어도 갈 곳이 없어 꾹 참아야만 하지만 내 집과 내 통장이 있으면 잠시 거리를 두고 내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들 내외와 살며 갈등을 겪던 한 할머니는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자식과 싸우는 대신 나는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가 편히 쉬고 싶구나라며 조용히 짐을 싸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연금과 저축으로 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하셨죠. 처음엔 당황해하던 자식들도 활력을 되찾고 멋지게 사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더 자주 안부를 묻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의 존중도 따라오는 법입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지혜는 적당한 거리두기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자식과 한 집에 북적이며 사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이라 생각하시지만 현대 사회에서 세대 간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 차이는 피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옛 지혜에는 각자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본분을 다할 때 세상의 질서가 바로 선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를 가정에 적용하면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자녀 부부는 그들만의 자리에 머물며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 부부의 살림이나 육아 방식에 사사건건 개입하거나 반대로 자식이 부모의 삶을 좌지우지하려 들면 관계의 질서가 깨지고 갈등이 시작됩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숨 쉴 수 있는 경계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녀 부부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돈을 어떻게 쓰든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너무 예뻐서 자기 반에서 재우고 싶어 하는 할머니와 부모와의 애착 형성을 위해 따로 재우길 원하는 며느리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 할머니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마음도 모르냐며 고집을 피우면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하지만 아이는 너희의 자식이니 너희 방식이 맞겠구나라며 한 발 물러서면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배려에 감동하고 더 큰 존경을 표하게 됩니다. 적당한 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여백이 됩니다. 매일 마주하며 사소한 습관으로 얼굴을 붉히기보다 가끔 만나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며 안부를 묻는 것이 관계를 훨씬 건강하게 만듭니다.
거리가 아름다움을 만든다는 말은 고부 관계나 장서 관계에서 특히 유효한 진리입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부모는 부모대로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를 즐기며 자신의 세계를 가꾸고 자녀는 자녀대로 자신의 가정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만 매달리기보다 나의 내면을 풍요롭게 채우는 데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행복해 보일 때 자식들은 당신 곁으로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앞서 거리를 두라는 말씀이 결코 자식에게 냉정해지라거나 모른 척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로서의 도리와 넘지 말아야 할 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자녀들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당연히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먼저 요청하기 전에는 섣불리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선의가 그들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고 나의 걱정이 그들에게는 통제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어른의 미덕은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분별력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악을 선으로 갚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는 실천하기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인격과 품격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나를 함부로 대할 때 똑같이 화를 내거나 안갚음하지 않고 오히려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내면의 그릇과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원리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것을 해낼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하늘에 이치는 넘치는 것을 깎아내리고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남에게 잘했는데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세상에 보이지 않는 질서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겪은 서러움은 언젠가 다른 형태의 복으로 돌아오고 반대로 누군가 오늘 취한 이기적인 이득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사람의 계산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삶의 인과응보입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며느리가 유독 성격이 날카롭고 할머니에게 모진 말을 자주 내뱉었습니다. 할머니가 몸이 아플 때도 며느리는 걱정은커녕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며 핀잔을 주기 일쑤였죠. 할머니는 가슴이 미어졌지만 아들에게 일러 바치거나 며느리와 마주 앉아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에는 며느리가 큰 병이 나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생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극정성으로 며느리를 돌보셨죠. 매일 따뜻한 죽을 끓여 나르고 몸을 닦아주며 곁에서 말동무가 되어주셨습니다. 며느리는 병상에 누워 할머니의 거친 손길을 느끼며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왜 저를 이렇게까지 챙겨주세요? 할머니는 그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아들의 아내인데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니? 그날 이후 며느리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대하는 목소리부터 달라졌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먼저 챙겨오게 되었죠. 할머니는 보상을 바라고 하신 일이 아니었지만 그 진심 어린 선함이 결국 며느리의 마음을 돌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덕으로 원수를 갚는 힘입니다.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갈등의 골만 깊어지지만 선함으로 대하면 결국 그 매듭이 풀리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무조건 참고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 자존감을 깎아먹으며 굴욕적으로 버티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낮은 수준에 맞춰 나 자신도 똑같이 괴물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상대가 무례하더라도 나는 나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이 떳떳하고 평온하다면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을 보면
대개 마음이 넓고 사소한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삶이 활기차고 눈빛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앉아 자식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 쓰며 한숨 쉬는 대신 자신만의 세계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당당히 꾸려가는 부모를 자식들이 훨씬 더 존경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참 멋지게 사신다는 자부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매일 우울해하며 불평만 늘어놓는 부모 곁에는 자식들도 머물기 힘들어합니다. 나만의 삶을 가꾸는 데는 큰돈이나 거창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공원을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워 일상을 기록하는 것은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고 나는 나의 인생이 있습니다. 내 행복을 자식의 태도에만 걸어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스스로의 존엄을 버리는 일입니다. 한 할머니는 70이 넘어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나이에 배워서 어디에 쓰려고 그러느냐며 웃었지만 할머니는 그저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이라며 아랑곳하지 않으셨죠. 몇 년 뒤 할머니는 해외여행 중에 길을 묻는 외국인에게 유창하지는 않아도 당당하게 길을 안내해 주셨고 그때 느낀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소소한 즐거움과 목표가 우리 삶을 반짝이게 만듭니다. 내가 스스로 행복하고 내 삶이 충만하면 며느리나 사위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더 이상 내 삶을 흔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가치를 타인의 인정에서 찾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품격을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를 먼저 다스려 내면의 품격을 지키십시오. 둘째, 경제적 자립을 통해 내 삶의 주도권을 주십시오. 셋째, 적당한 거리를 두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십시오. 넷째, 덕으로 원망을 갚으며 삶의 이치를 믿으십시오. 다섯째, 자비로운 마음으로 타인과 나를 이해하십시오. 여섯째, 나만의 삶을 가꾸어 당당하고 멋지게 사십시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실천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씩 마음속에 새기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의 노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빛깔로 물들 것입니다. 노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내면을 닦는 어른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와 힘이 생깁니다. 그런 깊이 있는 인품 앞에서는 무례했던 자식들도 결국 고개를 숙이게 마련입니다. 옛선인들은 겸손하고 스스로를 닦는 사람에게는 하늘도 복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수양이 부족한 탓이지 여러분의 가치가 낮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무례함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인격을 낮추지 마십시오. 묵묵히 나의 길을 가고 있으면 시간과 순리가 결국 모든 것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겪고 계신 이 서러운 상황은 여러분의 인생을 한 단계 더 높이 끌어올리기 위한 마지막 마음 공부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뜨거운 불을 견뎌야 순금이 제 빛을 발하듯 시련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어른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승리자입니다. 존경받지 못해 괴로워하고 원망하며 노년을 보내기에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남이 주는 존경에 목매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존중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노년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평온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글을 듣는 모든 어르신이 오늘부터 마음가짐을 달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하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인격과 지혜를 도구 삼아 현재의 시련을 단단히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이전과는 다른 노년,
즉 존엄과 기쁨, 그리고 삶의 의미가 가득한 시간이 펼쳐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승리는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갈고 닦아 저절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면 온 세상이 나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순리이자 이치입니다. 모든 분이 이러한 지혜를 통해 마땅히 누려야 할 존중과 행복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미련이나 원만이 아닙니다. 평온함과 원숙함,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감사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인생의 마무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지혜에 더해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년의 내가 가정과 사회에서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확신입니다. 안타깝게도 주변을 보면 자신을 가족의 부속품처럼 여기며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평생 자식들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이제는 손주들의 보조 양육자나 집안일을 도맡는 무보수 일꾼으로 전락해버린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낮게 대하는데 어떻게 남들이 여러분을 존중해 주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예치해 줌에는 시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때에 맞는 자리라는 뜻이지요. 인생의 계절마다 머물러야 할 자리가 제각각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젊을 때는 부모로서 자식을 건사하고 가정을 일구는 짐을 짊어지는 것이 제자리입니다. 중년에는 집안의 기둥이 되어 위아래를 살피며 가게를 책임지는 것이 제자리였겠지요. 그렇다면 노년의 제자리는 어디일까요? 많은 분이 이 지점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자리에 머물며 자식의 삶에 관여하고 희생만이 미덕이라 생각하며 자신을 소진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제자리는 삶을 관조하며 스스로를 돌보는 자리여야 합니다. 지난 세월 충분히 헌신했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로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평온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는가. 그 자체로 당신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한 퇴직 교사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성실히 사셨던 분인데 은퇴 후 아들 내외 요청으로 이른바 황혼 육아를 시작하셨습니다. 손주의 등하교부터 숙제 지도, 간식까지 도맡으셨죠. 하지만 정작 손주는 할아버지가 잔소리만 한다며 멀리했고 며느리는 교육 방식이 옛날식이라며 은근히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어르신은 서운함이 극에 달했지만 아들 내외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 말도 못하셨고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지기까지 하셨습니다. 병상에 누워 생각해보니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사나 하는 회의감이 드셨다고 합니다. 퇴원 후 어르신은 중대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이제 손주 돌보는 일은 너희가 오롯이 맡아라. 나는 내 공부를 하고 싶구나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 후 어르신은 평소 좋아하던 서예를 시작하고 고전시를 공부하며 노인대학에도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반년 뒤 다시 뵌 어르신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생기가 넘치셨습니다. 신기한 것은 어르신이 본인의 삶을 즐기기 시작하자 가족들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손주는 할아버지가 멋지게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모습에 경외감을 느끼며 다가왔고 아들 내외도 활기찬 아버지의 모습에 안심하며 이전보다 훨씬 더 정중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리를 찾는 일의 힘입니다. 내가 자식의 종업원이 아닌 존경받는 인생의 선배 자리에 있을 때 존중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간혹 자식에게 해주는 것이 없으면 미안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옛 가르침에는 덜어냄으로써 오히려 보태진다는 역설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몫을 지나치게 덜어주면 자식은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이 적당히 손을 떼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로서
그리고 한 사회인으로서 온전히 바로 서게 돕는 지혜로운 배려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자식의 성공이나 효도 여부에 걸어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행복의 열쇠를 남에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나를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단단하고 평온한 사람이 되면 그 긍정적인 기운이 집안 전체를 밝힙니다. 반대로 내가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하면 가족 모두가 그 무게에 짓눌리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채우는 삶이 아니라 비우는 삶이어야 합니다. 자식에 대한 통제욕, 집안에서의 권위, 남들의 시선 같은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움켜쥐려 할수록 고통은 커지지만 손을 펴면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남은 생은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고 즐겁게 살아갈 때 세상 또한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을 이기고 운명을 넘어서는 진정한 노년의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더 평온하고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한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이른바 여장부로 사셨습니다. 직장에서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였고, 가정에서도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며 본인의 뜻대로 이끌어 오셨죠. 은퇴 후에도 그 성격은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아파트 계약부터 며느리의 이직 고민, 심지어 손주의 학원 선택까지 사사건건 개입하고 결정하려 드셨습니다. 가족들은 겉으로는 따르는 듯했지만 마음속에는 불만이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소한 일로 가족 모임에서 큰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늘 참기만 하던 아들이 처음으로 소리를 높였지요. 어머니, 제발 이제는 저희 좀 내버려 두세요. 저희도 이제 40이 넘은 성인입니다. 저희 인생은 저희가 결정하게 해주세요. 여사님은 큰 충격을 받고 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우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쓴 내 정성이 이렇게 거부당할 줄은 꿈에도 모르셨던 거죠. 하지만 그날 밤의 눈물은 여사님께 귀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옛 선인들이 말한 내려놓음의 지혜를 떠올리신 겁니다. 내가 쥐고 흔들려 할수록 관계는 망가지고, 내가 손을 놓아야 비로소 모두가 평온해진다는 무의의 이치를 말입니다. 그날 이후 여사님은 정말로 손을 떼셨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물어보기 전에는 절대 조언하지 않았고, 그들의 선택을 묵묵히 지켜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지만 곧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몰라보게 밝아졌고, 자식들이 먼저 찾아와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사님 스스로도 누군가를 통제하느라 에너지를 쏟지 않으니 몸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지 않음으로써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삶의 역설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힘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기쁘게 내려놓을 수 있느냐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젊은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생소한 가치관이 쏟아져 나오지요. 많은 어르신이 이런 변화 앞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거부감을 표현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이치는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사실뿐입니다. 변화를 거부하기보다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키오스크 사용법이 어렵고 스마트폰 기능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거 몰라도 되라고 벽을 치기보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씩 배워보십시오. 자식이나 손주에게 이것 좀 알려주겠니? 라고 먼저 다가가 보십시오. 무언가를 새로 배우는 과정 그 자체가 뇌를 젊게 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아직 내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구나라는 성취감은 자존감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사시길 권합니다. 옛날의 영광이나 지난날의 상처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젊은 세대는 과거의 무용담보다는 현재의 즐거움과 미래의 희망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꾸 나 때는 말이야라며 과거 이야기를 반복하면 대화의 문은 닫히고 맙니다. 대신 요즘 유행하는 노래는 무엇인지, 손주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스포츠는 어떤 것인지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70이 넘은 나이에도 손주와 대화가 아주 잘 통합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함께 들어보고 뉴스에서 본 최신 유행어를 슬쩍 던지기도 하시죠. 손주는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우리 할아버지는 말이 잘 통하고 멋지다며 친구처럼 따릅니다. 어르신은 젊은이들의 문화를 억지로 좋아하려 애쓰는 게 아니라 요즘 세상은 이렇구나 하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십니다. 그 태도가 자연스럽게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르신 스스로가 자신의 노년을 존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도 쓸모 없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나무가 나이테를 더해가며 단단해지듯 사람도 세월을 견디며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늙어가더라도 정신만큼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매일을 즐겁게 보내는 어르신들이 훨씬 건강하고 장수하신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보약이나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밝으면 몸의 기운도 함께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강의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사회적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풍부한 경험과 지혜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요즘은 재능 기부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능력을 나누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아이들에게 예시하기를 들려주고 이웃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일 등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평생 교직에 계셨던 한 어르신은 은퇴 후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맞벌이 부부 아이들을 위해 무료 공부방을 여셨습니다. 처음에는 소일거리로 시작하셨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은 온 동네 아이들이 선생님이라 부르며 따르는 지역의 큰 어른이 되셨습니다. 어르신은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나를 다시 살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가치를 실천하며 살 때 진정한 존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지혜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이나 며느리, 사위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 삶을 풍요롭게 가꾸며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때 여러분은 진정한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누구를 향한 원만이나 서러움이 아니라 참 잘 살았다는 자부심과 평온한 미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 품격을 잃지 말고 남은 생을 찬란하게 꽃 피우시길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내 삶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오늘 하루를 충만하게 보냈다면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현들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듯 다른 어른을 공경하고 내 자식을 아끼듯 남의 자식도 아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마디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어르신들도 내 자식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젊은 세대를 내 자식처럼 품어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관심의 초점을 오로지 내 자식, 내 손주에게만 맞추지 마십시오. 시야를 넓혀 이 사회의 미래와 젊은이들을 바라보십시오.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내가 가진 지혜와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곳에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나의 에너지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할 때 우리 노년의 무대는 훨씬 넓어집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집안의 사소한 갈등이나 서운함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나에게는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원만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만함이란 모든 것이 완벽하고 내 뜻대로 돌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며 마음속에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를 뜻합니다. 인생은 본래 불완전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후회와 아쉬움은 남기 마련이지요. 젊은 시절의 아쉬움, 중년의 서글픔, 그리고 노년의 고달픔까지도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 아쉬움을 마음의 짐이나 고통으로 품고 살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 아쉬움들과 화해할 시간입니다.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지금 이 나이에 맞게 시작해보고, 예전에 저지른 실수가 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스스로를 용서하십시오. 마음